좀 그래 매수 타임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지수 지금은 때문에 우리 지수대가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죠. 네네네네. 주식은 팔 시기는 아니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시기다. 있는 시기다.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파시겠다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몸이 요즘 두 개라도 모자르시는 분이신데요. 최근에 또 유튜브 채널까지 만드셔서 더더욱 바쁘십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인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4월에 녹화를 했는데 한 두 달 만에 10만 유튜버로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 온오프라인 넘나들면서 요즘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요. 벌써 이제 6월이잖아요. 예.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대만큼 시장이 회복되지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오늘이 지금 녹화 날 6월 7일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도 지금 장이 뭐 오전에 1% 예. 넘게 코스피 코스닥 다 그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식뿐만 아니라 최근엔 부동산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거의 좀 최악 단계에 있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또 신정부가 또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고 또 좀 이런 타이밍이란 말이죠.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뚜렷한 뭐 얘기는 없는데 좀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모든 것이 거품이다. 그동안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발생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거의 다 해소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채권 투자를 좀 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식은 지금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도 아직도 더 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실 저 집값에 제가 생각하는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이 집값 거품이 한번 해소돼야지 우리가 새로운 투자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아마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4월에 많이 떨어지고 5월 반등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여쭤볼 마침 했었는데 그때 나오셔갖고 4월달에 말씀해 주셔갖고 4월달 정말 장이 안 좋았어요. 말씀하신 직후 정말 안 좋았고 하반기에 잠깐 반등을 제가 노리기는 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장이 계속 생각보다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특히 저 우리나라가 인플레가 예상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고요. 미국도 뭐 긴축, 뭐 고용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가지고 또 더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기대가 강하게 작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저 주가를 전망할 때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뭐 4월보다는 5월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5월에 26억 7천만 달러, 4월보다 1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조금 오르다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6, 7월에는 거의 5월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6, 7월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월별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근데 6, 7월에는 그냥 지루한 조정일 것 같고요. 아마 8, 9월 가면서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올해 제가 박스권이 2,600에서 한 2,900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제가 2,900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명목 GDP로 구해보면 적정 주가 한 2,900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을 전망해 보면서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 한 2,9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 수준이니까 여기까지는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6, 7월은 한 지루한 조정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 4월에 말씀하시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중순 이후에 잠깐 반등을 했는데 갑자기 뭐 미중시도 안 좋았지만은 외인들이 뭐 계속 뭐 차익실현을 하다 보니까는 국내장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예상과 다르게 반등할 타이밍에서 가져야 되는데 못 가고 다시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거기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도 뭐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일평균 수출이 5월에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환율이 뭐 1,290원 약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 환율보다 너무 높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살 것이다. 네. 그런데 뭐 5월 초 중순까지 팔다가 뭐 5월 후반에 좀 네네, 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월간으로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약간의 플러스였어요. 약간 플러스. 네, 그런데 지금 6월 들어가지고 네, 다시 저 달러 강세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네, 그런데 오늘 또 1250원 좀 환율이 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든요. 3분기 후반쯤 가면 환율이 1200원 정도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는데 뭐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다, 기업 수익이 어떻다 이런 것도 보지만 단기적으로 환율이거든요. 그 환율하고 외국인 누적 순매수하고 그에 보면 상관계수가 아주 높게 났고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뭐 12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3분기에 가서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주식을 사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900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그 근처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 예. 지금 뭐 2,600 지금 이제 넘어서 잠깐 그 상태에서 횡보인데 2,900까지면은 굉장히 위로는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한번 10%의 근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좀 그래 매수 타임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우리 지수대가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죠. 그러니까 명목 GDP로 추정해도 한 2,900 나오고요. 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해도 3분기 정도 가면 2,900 나오거든요. 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올 뭐 3분기 후반, 4분기 초반까지는 볼 때 주식은 팔 시기는 아니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시기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뭐 파시겠다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잠깐 장을 쉬어갈 때는 관망을 하면서 좀 보고 가야 되는데 또 이 타이밍에서 있잖아요. 빠질 때 더 산다고. 이때가 기회당하고 또 막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증권회사들 하반기는 뭐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 일부 증권에서 3천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장이 뭐 솔직히 소위 말해 뭐 지금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또 이제 하느니 또 5월 말에 금리를 한번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서만 이제 세 번째 금리를 올린 건데 뭐 조만간 추경도 지금 신속하게 좀 이루어진다고 하고 일단은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좀 경제복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잡힐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물가인데요. 언제 잡힐 것인가. 그렇죠. 그 5월 소비자 물가가 뭐 전년 동월 대비 5.4%로 거의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가진 모델로 예상하면은 6월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말 뭐 내년으로 갈수록 특히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한 2%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이 가장 고비가 아닌가. 그래서 6월 물가가 이제 또 7월 초에 발표되고요. 이제 7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7월 물가는 또 8월 초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저는 7월 물가는 8월 초에 발표되는데 6월보다는 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가가 한 6월을 고점으로 피크아웃했다. 상승률만 보면요. 뭐 물론 연말까지도 뭐 저 5% 초반, 4% 후반 높은 수준을 유지하긴 할 텐데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6월이 고점이었을 것이다. 7월 데이터 보면서 그런 예상이 가능하면서 인플레 우려도 조금 가라앉고요. 강한 긴축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물가 이거 잡으려고 정말 뭐 금리도 오르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물가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라면 좀 쉽게 잡을 수가 있죠. 금리 올리고 재정 긴축하고 그런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요새 수요 측면에서도 한국은행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또 돈을 또 풀고 있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좀 어렵고요. 근데 이번에 물가 상승률은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 있죠.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신문말로 뭐 한 경제신문에 이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게 나왔던데요. 영란은행 총재가 유가가 올랐다고 원유를 생산할 수도 없고 그 하청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노동자도 데려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죠, 금리 올리고 통화 긴축이에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은 중앙은행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좀 더 높은 수준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기는 세계적으로 다 나빠지고 있거든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는데 중앙은행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야 되거든요. 네. 자산가격 떨어뜨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가 위축되면서 저는 물가 상승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극단적인 전망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이야기, 네. 요새는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야기죠. 맞죠. 예. 저는 내년 하반기 가면 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다고 생각해요. 수요가 많이 위축돼가지고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 경제 이 시스템도 그렇게 도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예. 근데 정책 당국자들은 계속 연착륙이 그죠. 뭐 가장 정책 방향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연착륙해야 된다. 우리도 연착륙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경제라는 거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자산 가격은 거의 연착륙이었거든요. 그죠.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거나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해버려요. 예. 그래서 자산 가격에 저는 특히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경착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그 소비 위축 요인으로 내년은 작용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도 변동성도 크잖아요. 뭐 바로 우리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렇고 뭐 1, 2%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뭐 너무 쉽게 볼 수 있어 갖고 가끔 이럴 때 보면은 주식은 조금 자제하고 뭐 ELS, 뭐 ETF 이런 데를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ETF가 좀 더 안정적이니까요. 사시는 게 바람직해서 그런데 특히 그 ELS 같은 것도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 증권회사 다닐 때 뭐 ELS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네. 뭐 사장님이 먼저 ELS 가입하고 맞죠. 뭐 임원들 전부 가입하라고 그럽니다. 맞죠. 사장이 가입하고 임원들도 전부 가입했었죠. 30% 손해 보고 그 저희가 찾은 적 있었어요. ELS가 항상 항생지수 뭐 기초자산으로 해서 많이들 했었잖아요. 예. 그때 한번 폭락해갖고 ELS 사태 한번 크게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ELS 사실 때는요. 정말 그 상품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ELS는 상품 구조가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죠. 증권사 직원들도 고객들한테 그 내용을 잘 설명 못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저는 ELS 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ELS하고 ETF 차이는 ELS는 주로 만기가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가. 그런데 있죠. ETF는 만기가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ETF는 오르는 데 샀다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죠. ELS는 만기가 되면은 그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ELS는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저 외국인 얘기를 잠깐 교수님 했는데요. 일단은 5월 말에 조금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많이 자금이 좀 이탈했잖아요. 또 뭐 외국인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이 뭐 역대 최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일단은 5월 말에 좀 유입되는 그런 자금 흐름으로 봐서는 6, 7월 외국인들 또 이 자금 유입도 조금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건지. 저는 뭐 8, 9월 정도 한번 장이 올라갈 것이다. 네네네. 그거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환율이 1,200원으로 접근하면서 외국인이 살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제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작년 7월부터 계속 하라는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3분기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해요. 물론 제 모델상 수치입니다만은 뭐 추세적인 상승 아니고요. 우리가 뭐 등산하다 산을 내려보면 작은 언덕 정도 있거든요. 뭐 그 세 가지 요인을 봐가지고 3분기 정도는 주가 한번 반등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때 역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환율 하락을 기대하고 뭐 5월 잠깐 지금 맛을 보였습니다만 아마 3분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살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근데 외국인 지금 전반적으로 전업종이 다 많이 빠져 있잖아요, 교수님.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서 주식을 담기 시작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대형주 중심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아무래도 그 좀 더 빨리 유입되는 어떤 섹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질까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 자식을 살 때는 뭐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정말 지금 부진하죠. 6만 5천 원, 6만 예. 6만 원 중반까지 예. 내려와 있어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지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도 아까 코스피가 제가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도 뭐 그 정도 그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와 많이 좀 연동될 수 있으니까 예, 삼성전자는.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하반기에 조금 주식을 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질 것들은 뭐 삼성전자와 같이 좀 대형주들 이런 중심으로 그동안 좀 많이 좀 눌려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이탈이 좋은 기업인데 외국인 이탈이 가장 많은 종목들도 바로 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삼성전자가 쪽으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아까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외국인 시가총액에서 한 32%까지 얼마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네. 최근 보니까 27%로 줄어들었다고요. 네네네네. 그 삼성전자 많이 판 거죠. 많이 판 거죠. 예. 예, 그 판 만큼 뭐 삼성전자 주가가 제가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 아닙니다만 네네네. 사실 이익에 비해서는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 갈 때까지는 외국인 주식을 사면서 저는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조금 뭐 지루한 조정이고요. 네. 뭐 여기서 뭐 6만 3천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격 오면은 그렇죠. 뭐 너무 싸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중국이 그 뭐 지역 봉쇄를 계속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다가 좀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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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계속 봉쇄만 예, 해서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예,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예, 계속 닫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이제 해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중국도 그동안 이제 많이 좀 빠지는 상태이긴 하니까 아무래도 중국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도 관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점이 미국,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빨리 오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그 경기 순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뭐 우리나라나 OECD 선행지수 보면은 대체로 작년 7월이 고점이었었어요. 네. 예, 중국은 먼저 경기가 꺾였거든요. 작년 2월이 고점이었었어요. 예, 중국이 경기 순환상 먼저 정점을 쳤기 때문에 네네네네. 뭐 저점도 먼저 오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금리 인상하고 그러지만은 예, 중국은 금리 인상 못하고 오히려 돈도 조금씩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저점은 세계 주식시장에서 중국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저는 뭐 미국 시장보다는 지금은 중국 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중국 정부가 시장에 워낙 많이 개입을 하기 그죠, 때문에 예, 종목보다는 중국은 ETF나 랩, 뭐 펀드, 뭐 간접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 중국 주식 투자하십시다.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예, 중국의 그 전기차 ETF를 좀 사십시다. 네네네네. 예, 그게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네네. 근데 저는 큰 흐름상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뭐 세계에서 제일 빨리 확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주식은 뭐 떨어질 때마다 뭐 멀리 내다 뭐 가지고 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 미국, 또 중국하고 미국이 약간 또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좋아지고 있어요. 좀 약간은. 예. 예. 뭐, 지금 서로 어렵다 보니까. 예, 뭐 미국에서는 뭐 이제 관세 예. 뭐 인하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모로 좀 중국에서도 뭐 조사하는 것도 조금 멈추고 뭐 서로 좀 화해까지는 아니지만. 예. 근데 미국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이 아메리칸을 지난 정부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그걸 네. 애치고 있지만요. 네. 아직 4월 무역 수지는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3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098억 달러더라고요. 한 달에 1,000억 달러 넘은 건 역사적으로 처음이거든요. 네. 예, 그만큼 아직도 중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산 못하다 보니까 수입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물가가 미국이 상당히 오르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에 대해서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굉장히 그죠, 걱정하고 그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죠. 네네네. 예. 그러면은 사실 양국이 서로 좋죠. 예. 기본적으로 패권 전쟁은 오래 갈 텐데요. 그죠. 뭐 단기적으로 좀 쉬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죠. 예, 아니 예. 뭐 시진핑하고 바이든 두 분이 뭐 만나서 악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항상 저희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좀 불안하게 사는 건데 그래도 일단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약간은 좀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그 아까 이제 잠깐 이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 지금 붕괴됐고, 예, 내년 위기가 또 이제 올 거란 전망도 좀 해주셨고요. 예. 장기적 관점 앞으로 이제 내년이에요. 뭐 이제 하반기가 아직 남아 있긴 한데. 또 이제 준비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반기만 볼 수는 없으니까 내년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네네. 이야기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특히 내년 하반기 보면 네네네.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저는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자산 가격이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이다. 네. 예,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시장에는 거의 거품이 붕괴됐고요. 네네. 지금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인데 1차 하락은 끝냈는데 내년 경기 침체로 2차 하락이 한 번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가장 우려한 거는 주택 가격이거든요. 네네.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택 가격, 제가 뭐 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그다음에 렌트 대비 주택 가격 이런 거 모든 거로 평가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미국이나 뭐 30-40% 가대평가됐거든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역의 부의 효과로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주택 가격이 폭락했다. 아마 언론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올 때 네네. 우리가 그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네. 우리나라는 지금 대전 대구 중심으로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지방부터. 예. 예.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가 좀 늦게 발표돼요. 3월까지 발표됐는데 3월까지도 거의 수직으로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마 이것도 하반기 들어갈수록 미국 주택 가격도 이제 꺾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주택 가격이 꺾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캐나다 같은 데서는 좀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네네네. 미국 시장에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을 때 우리가 미국 투자도 그때부터 서서히 서서히 봐야 된다. 예.